돌대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돌대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돌대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돌대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돌대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돌대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돌대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돌대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김승환 간사입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 함께 해주세요. 포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해주세요. 전화번호 02-723-4251 머리는 시원하게 뚫어주고 가슴은 따뜻하게 데워주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 사이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책 사이다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알라딘입니다. 오늘도 황주부님과 김느낌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들 지내셨죠? 네. 네. 지난번 우리가 나눴던 주제가 삼시세끼 다이어트였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이후에 좀 삶의 변화가 있었나요? 그날 녹음하고 좀 그때 감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까먹어가지고 근데 회사 일이 너무 고돼가지고 다이어트는 자연스럽게 됐습니다. 슬픈 얘기네요. 저희 지난번 방송 이후에 청취 의견이 여러 건 올라왔어요. 푸르다님께서 평소 박알라딘님 책 소개를 좋아해서 듣기 시작했는데 다른 두 분 내공도 대단하시네요. 늦게 시작해서 정주행 해가며 열심히 따라 듣고 있습니다. 더워지는 날씨에 컨디션 조절 잘하시고 계속 즐거운 책 소개 부탁드려요. 좋은 방송 고맙습니다. 남겨주셨네요. 너무 감사한 말씀이네요. 네. 그 정주행 두 분은 이거 가끔 앞선 방송 들으십니까? 저는 가끔 들어요. 네네. 저도. 아 그러시구나. 저는 전혀 안 들었었는데 느낌님이 되게 열심히 들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도 한번 들어볼까? 왜냐면 이게 약간 부끄럽잖아요. 제가 한 거를 들으려니까 듣다 보니까 생각보다 재밌던데요. 저는 언제 듣냐면 그러니까 남들한테 책을 얘기를 해줄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소개를 한 책은 제가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가지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요걸 그대로 듣고 그대로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찾아가지고 듣고요. 그리고 이제 그 딸내미가 아빠 목소리를 좀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 틀어놓고 있을 때도 있고. 이걸 ASMR처럼 틀어놓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끊임없이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구나. 저도 김느끼님 말씀처럼 네. 여기저기서 책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가끔 그 책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찾아 들어요.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책을 다시 읽지 않고 책에 대해서 했던 얘기를 듣고 그걸로 다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좀 비윤리적인 건데 저희는 셋이 책을 같이 읽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제가 가지고 있었던 책의 인상도 있는데 그때 이제 이걸 한번 딱 찾아서 듣게 되면 저 말고도 이제 두 분이 얘기를 하니까 그것까지 이제 같이 전달하게 되는 약간 측면이 있더라고요. 네. 사연이 또 하나 올라와 있는데 큐리오님께서 올려주신 사연이에요. 책 사이다 다이어트 편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우리 몸에 가해지는 문화적 규범들에 대해 말씀하셨던 것들이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황주부님 산책 판책 소개하신 내용도 흥미로웠습니다. 세 분께서 소개해 주신 책 다 읽어보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해주셨네요.
황교보님 지난번에 산책 판책 뭐 소개하셨죠? 포노사피엔스요. 아하, 네. 그 화제작. 네. 아하.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도 그 책이 꾸준히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어요. 네. 그리고 청명 육회 여유. 아, 되게 좋은 말들이 조합된 아이디네요. 네. 현실에선 정말 찾기가 힘든 세 가지인데 청명 육회 여유. 이 후다닥 일수의 거짓말 읽는 법 편에 무려 10,000캐시를 후원해 우와. 주셨어요. 오. 후원은 뭐 어디에 쓰이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좋은 일에 쓰이겠죠? 네, 이렇게 사연 많이 올려주셨는데 이 작은 이야기라도 전해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 네. 또 비판이나 쓴소리도 전해주시면 저희가 잘 새겨듣고 다음 방송에 또 반영을 할 테니까요. 언제든지 뭐 팟빵이든 저희 여러 SNS든 편하게 의견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그럼 이어서 산책판책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 하지 않고 뭐해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 하지 않고 뭐해 자, 오늘 산책 판책은 김느낌님께서 가져오셨죠? 네. 어떤 책 가져오셨나요? 제가 가져온 책은 삼체라는 책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화제의 소설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지금 바가라드님이 화제의 소설 아니었습니까? 이게 나온 지 좀 된 책인데 한국에 처음 소개됐을 때, 그러니까 한국 독자들은 약간 중국 그 현대 저작물들을 좀 깔아보는 약간 그런 성향이 있어요. 네, 선호도가 높지 않죠. 네, 약간 무시하는 음. 그런 게 좀 있는데 SF는 사실 SF라는 장르에서 중국은 굉장히 불모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중국계 미국인인 테드 창이 굉장히 선전하고 있지만 그 사람은 중국계 미국인이니까 미국 사람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좀 무시를 많이 당하는데 이 책 한 권으로 거의 완벽한 반전의 반전 드라마를 쓴 약간 그런 격의 책입니다. 이 책이 중국에서 무려 300만 부가 넘게 팔렸어요. 네. 그런데 이 삼체라는 책은요. 읽어보지 않으면 제목과 표지만 봐서는 뭔 책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맞아요. 무슨 책입니까? 삼체라는 제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삼체라는 책은 삼체는 뭐냐면 쓰리 바디라는 영어로 쓰리 바디예요. 세 개의 몸. 그래서 질량을 가진 세 개의 물체를 삼체라고 하고요. 보통 이제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삼체라고 할 때는 뭘 얘기하냐면 달, 지구, 태양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네. 그 어떤 계라고 하죠. 이거를 네. 계 운동을 삼체 문제라고 해요. 그래서 쓰리 바디 프로블럼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뭐냐면 세 개의 질량을 가진 물체 사이에 일어나는 운동을 기술하는 완벽한 수학적 해법이 없다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해법을 찾기 위해서 많은 수학자들이 도전했는데 그러니까 일반 해를 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 그런 방정식 같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구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삼체라는 이제 난제로 수학의 난제로 알려져 있고요. 이 삼체라고 이제 얘기했지만 세 개의 그러니까 태양계에는 여러 가지의 행성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각각이 질량을 가지고 있고 각각이 중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태양계의 행성들이 움직일 때 태양과 그 행성과 그 행성 주변에 있는 행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3개 이상의 사실은 중력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삼체 문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지금 태양계에서 열심히 행성들이 돌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걸 계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책의 제목이고요. 삼체라는 책을 사실은 이제 저도 좀 아끼고 있었어요. 아꼈다고요? 네, 읽지 않고. 읽지 않고. 이 책이 워낙 재밌다는 얘기를 들었었기 때문에 근데 이 책이 3권짜리 책이에요. 네. 근데 마지막 책은 아직 한국어로 번역이 안 됐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책이 좀 약간 엽기적인 게 1권은 한 400페이지? 3,400페이지 정도인데 2권이 한 700페이지 정도 돼요. 그래서 3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분량이.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3권 나오고 나서 읽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갑자기 산책 판책에 소개를 하게 됐냐면 사실 이제 이 책의 1권에 문혁이 나와요. 중국의. 문화혁명. 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소설의 되게 주요한 모티브 중에 하나예요. 근데 보통은 중국에서 이제 문혁은 잊고 싶은 기억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뤘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300만 부나 팔렸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홍콩에서 이제 시위도 있고 해서 이제 그런 거랑 엮어서 읽어보면 뭐 시기적으로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저도 이번에 이제 사서 읽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큰 뭐 밀접한 연관성은 있다고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책 자체는 굉장히 괜찮았던. 결국 읽어보면 엄청 큰 문명사 전체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는 책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고민했어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읽자마자 고민이 됐는데 1권 읽고 고민이 됐어요. 근데 2권 읽으니까 정말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책이 류츠신이라는 작가가 쓴 책인데 이 작가의 어떤 스타일을 좀 영화 감독 우리 좀 더 익숙한 영화 감독에 비유하자면 M 나이트 샤말란? 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짜서 갔는데 맨 마지막 장 가기 전까지 이 문제가 어떻게 끝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맨 마지막 장을 읽으면 아씨 이런 거였어 그러고 앞장을 막 뒤적이게 되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원래부터 스포일러 안 좋아하는데 굉장히 스포일러가 치명적인 책이고 절대 이 책을 읽으실 분은 요약본을 읽지 말고 인터넷에 이 스토리를 요약해 놓은 또 열심히 사는 블로거들이 계세요. 그런 거 찾아보지 마시고 가급적 읽으면 좋을 것 같고 이 책은 또 약간 문돌이들을 위한 SF 소설입니다. 처음 들었어요, 저. 네네. 그래서 약간 그 처음에는 문과 나오신 분들을 좀 아이씨 뭐 이렇게 복잡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의 과학 지식들이 막 난무하는데 이과가 보면 약간 이렇게 덜컥덜컥 걸리는 그런 것들이지만 문과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넘어가면서 그냥 책 쭉 읽다 보면 굉장히 중국 사람이라 그런지 일단 스케일이 남다르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뭐 그 정도? 네. 이 책이 나오고 나서 많은 사람들의 평이 네. 야 그렇지 SF야말로 정말 중국의 장르지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네.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SF야말로 정말 엄청난 상상력을 가지고 얘기를 풀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은 뭐 늘 그래왔기 때문에 백만대군. 늘 그래왔기 때문에 근데 왜 현대에 와서 우리가 SF 하면 중국을 못 떠올렸지? 이런 생각을 전해줬던 책이거든요. 근데 이게 김느끼님 말씀을 듣고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이거 3부 나오면 읽어야 되나? 지금 얘기 듣고 1부부터 읽고 싶은데 이런 고민하실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제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3부를 한꺼번에 읽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주변에 책 추천을 많이 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권이 300페이지고 2권이 한 700쪽 정도 된다고. 1000쪽을 한 번에 스트레이트로 읽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일단 그래서 지금 1, 2권을 읽으시고 1권은 사실 맛백입니다. 그래서 2권을 바로 보시면 안 돼요. 건너뛸 수 없는 책이에요. 이거는 1권의 주제는 약간 이런 거예요. 만약에 400년 후에 지구가 멸망한다는 걸 알았을 때 나는 뭘 할 수 있지? 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이 좋은 게 이런 어떤 철학적인 물음들을 좀 많이 던져요. 그리고 그런데도 이제 굉장히 난해하고 복잡한 책들이 있는데 이 책의 철학적 질문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두 가지의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책 한 권을 꾸려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2권까지 나왔을 때 한번 읽으시고 3권 나왔을 때 3권은 뭐 1000쪽이 넘을지 뭐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선 3권이 이미 나왔나요? 아마 완결은 됐을 거예요. 번역이 안 됐다 뿐이지. 자, 3채 완결이 되면 그때 한번 우리가 본격적으로 나눠서 한번 읽고 우리 주제 책으로 한 권을 정해놓고 얘기해보는 시간을 재밌겠네요. 가져보도록 하죠. 네. 3권 너무 두꺼우면 안 되는데 걱정입니다. 약간 그 주의사항이 그
중국뽕을 좀 혐오하시는 분들은 약간 읽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 책이 300만 부 팔린 이유가 그거거든요. 아. 중국 사람들이 모든 걸 해결합니다. 네. 뭐 그거야 뭐, 그거야 뭐 근데 헐리우드 영화에서는 미국 사람들이 해결하는 거랑 뭐 있을 수 똑같죠. 있는 뭐. 일이죠. 네, 저희 산책판책에서는 오늘 김니김님께서 류치 시인 작가의 3체 소개해 주셨고요. 저희 주제책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작하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와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매주 목요일에 번갈아 찾아갑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하시거나 참여연대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723-4251입니다. 네, 저희 오늘 39회 주제는요. 치명적인 주제네요. 중독되고 싶다. 이거 어디서 끊어 읽어야 되나요? 중독 쉼표 되고 싶다. 중독되고 싶다. 두 분은 뭐 어디 깊게 중독되어 본 경험이 있으세요? 나 여기 정말 푹 빠져가지고 이 정도면 중독이다라고 자각했을 정도? 저는 뭐 와이프? 정말 너무 넘어가- 의식하신다 네. 진짜. 넘어가고요. 황주부님. 저는 고3 때 콜라 중독이었었던 네.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대학교 한 1학년 때까지. 대놓고 먹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콜라 한 병을 사서 왠지 그 콜라 한 병을 안 먹으면 아침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딱 한 병 정도이긴 했지만 그랬던 것 같고 대학 때 와서는 이제 콜라가 너무 싼 거예요. 왜 그 바로 뽑아주는 거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병콜라를 마셨는데 대학에 네네. 오니까 왜 잔을 갖다 대면 이렇게 패스트푸드점에서 네, 패스트푸드 점처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너무 싸고 그래서 그걸 미친 듯이 마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중독을 끊게 됐던 계기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단식을 했었어요. 한 게 시국이 되게 험했었고. 그런 단식이요? 네. 말씀을 해주셔야죠. 오해하잖아요. 다이어트 아니고요. 단식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콜라를 마실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 9일 정도 단식을 했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는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콜라를. 이게 몸의 상태가 콜라를 마실 수 없는 몸의 상태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콜라 중독에서 벗어나게 된 것 같아요. 오호. 그랬네요. 저는 뭐 그런 중독이라면 응. 저는 이어폰 중독? 저희 고등학교 때까지 그러니까 학교 졸업하고 저 대학 가기 전까지 아버지가 이어폰 끼는 꼴을 못 보셨어요. 길에서 사고 난다고. 굉장히 폭력적인 거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이어폰 중독이 돼서 이어폰을 계속 꽂고 다녔습니다. 말리니까 더 하고 싶은.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이제 저를 되게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친구들이. 대학에서 만난 친구들이 쟤는 뭘 이렇게 듣느라고 항상 뭘 꽂고 다니나 약간 이랬는데 지금은 뭐 좀 많이 벗어났고요. 근데 한동안에 이어폰 중독이 있었죠. 저는 뭐 그렇게 푹 빠져본 적은 뭐 고3 때 펌프? 너무 추억이다 펌프. 진짜. 네, 그때 펌프가 처음 출시됐을 때예요. 그때 정말 미친 듯이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그 큰 오락실 가면요. 앞에서 사람들이 하면 뒤에 사람들이 똑같이 따라하면서 연습을 합니다. 왜냐하면 족보가 없을 때예요. 그렇죠. 네, PC통신 같은 게 막 활발하지 않았던 때라서 직접 몸으로 익혀서 깨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저희 지역 오락실에서는 제가 모든 걸 최초로 올클리어 했던 사람이에요. 그 올클리어 하는 순간에 그 오락실 사장님부터 모든 뒤에 있는 친구들이 다 박수를 치고 이랬던 기억이 지금 문득 나네요. 중독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저는 뭐 이게 책에서 시작된 거긴 한데 쇼핑 좀 중독 같다는 생각을 해요. 책을 일단 되게 무심코 많이 사는데 요즘엔 책만 사는 게 아니라 뭐 집에 가서 일단 PC를 켜잖아요. 켜면 일단 뭘 하나 사고 시작하려고 몇몇 사이트를 먼저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PC를 켜자마자 첫 번째 여는 사이트가 쇼핑 사이트예요. 몇 개 이제 제가 뭐 선호하는 브랜드의 사이트들을 가죠. 뭐 신상품이 뭐가 있나. 그래서 마땅한 게 없으면 뭐 안 사는 건데 눈에 걸리는 게 있으면 하나 사요. 작은 거라도. 네. 요즘에 이런 걸 이제 시발 비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나를 뭘 출발하게 하는 시동을 거는
이런 거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쇼핑을 좀 요즘에 스스로 생각해도 좀 많이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요즘에 홈쇼핑에서 조금 멀어졌는데 그래서 어느 날 좀 몇 주 바쁘잖아요. 네. 문득 그럴 때 왜 이렇게 택배가 안 오지라고 생각하면 아 내가 요새 정말 쇼핑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게 지내고 있구나. 이건 문제가 있다. 이런 걸 그때 자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실 택배를 받기 위해서 저걸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쇼핑을 한다고? 네네. 어떤 세상과의 접점이죠. 뭔가 연결돼 있는 거죠. 뭔가 이 주문을 하면 음. 이 배송 시스템을 거쳐서 택배가 배달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작동한다라는 느낌을 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성취감. 그래서 요즘에 뭐 일본에 그런 사람 있다면서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같이 있어주는 사람이 생겼대요. 페이를 받지 않고 그냥 거마비와 식대 정도를 받고 그냥 하루 종일 뭔가 노래방에서 노래하면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뭐 카페에서 뭐 숙제하고 있으면 그냥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 아르바이트가 생겼대요. 이런 것처럼 약간 택배 박스 보내주는 알바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실제로 뭐 저랑 가장 많이 문자를 주고받는 분은 택배 기사 분이시죠. 자, 저희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중독되고 싶다에 어울리는 주제책 얘기를 나눠봐야 될 네. 텐데요. 뭐 제 책을 먼저 해볼까요? 제가 가져온 책은 중독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아마 키워드일 거예요. 바로 술입니다. 네. 캐롤라인 랩이라는 미국의 저널리스트인데요. 제목은 드링킹, 그 치명적 유혹이고요. 부제가 혼술에서 중독까지 결핍과 갈망을 품은 술의 맨 얼굴인데요. 이 책이 처음에 2009년에 나왔을 땐 제목이 드링킹이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개정판을 내면서 드링킹, 그 치명적 유혹이라고 제목을 바꿨는데 이 책은 짧게 설명하면 그 알코올 중독을 자각하고 경험하고 벗어나는 일련의 과정을 담은 자전적인 얘기예요. 자기 얘기를 담고 있는데 굉장히 진솔하게 이제 그 중독의 과정, 원인, 뭐 경험, 그 다음에 본인이 그걸 치유하기 위해서 만났던 사람들의 얘기 이런 것들을 정말 있는 그대로 담고 있어서 그 알코올 중독의 굉장히 다채로운 모습들을 이 책 한 권에 다 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왜 이 알코올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가 맞아요. 이런 것들을 너무 이해가 가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아버지는 유명한 정신분석가, 어머니도 알려진 미술가 이런 부유한 가정에서 미국 동부에서 자랐고 네. 거기 아이비리그 대학 나와서 뭐 남들이 알아주는 회사에 취업을 해서 저널리스트로 일도 하고 있는데 누가 봐도 굉장히 워너비의 삶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워너비의 삶을 살면서 알코올 중독에 자기도 모르게 점점 빠져드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자기가 어느 정도 마셔도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알코올 중독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을 멀쩡하게 하고 있으니까.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정도 지금 살고 있는데 이건 알코올 중독일 리가 없다는 거죠. 이미 중독인데도. 이런 걸 읽고 나면 맞아, 이게 중독의 상황이구나. 이런 게 쉽게 공감이 가더라고요. 물론 그럼에도 이제 맹점은 제가 술을 안 마시기 때문에 막 술을 취하고 이제 버리는 일들이 사실 잘 납득이 되진 않는데 특히 또 미국이니까 우리보다 훨씬 개방적이잖아요. 사실 납득은 안 하면 저는 예전부터도 그 필름이 끊겨서 무슨 왜 영화나 드라마에서 클리셰처럼 나오는 장면 있잖아요. 필름이 끊겨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길거리고 막 자기가 모르는 사람과 침대에 같이 누워 있다든지 이런 게 도대체 정말 가능한가? 그 정도로 정신 잃을 수가 있나? 사실 전 잘 동의가 안 돼요. 어떻습니까?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요? 저도 술을 안 먹은 지 이제 한 16년, 15년 정도 돼서. 그쵸? 그래요? 왜요? 저는 이제 술 예전에 원래 술 잘 안 받는 체질이고요. 근데 술 좀 많이 먹었는지 몸이 좀 안 좋아져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술이 이렇게 별로 술 먹어야지 이런 생각 자체를 못 하게 됐어요. 그래서 술 안 먹게 된 자연스럽게 멀어진 케이스인데 주변에 술 좋아하는 친구들 많아가지고 그런 사고남들을 많이 들었죠. 정말 그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 자고 일어났더니 옆에 여자가 있는데 둘 다 옷을 안 입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셋 중에는 그래도 황주부님께서 네. 뭐 그간 마셔온 술의 어떤 양이나 절대량으로 치면 제가 아마 여기서 킹 오브 킹일 뭐 겁니다. 모든 것을 따져도 1위실 텐데 이 책 어떻게 보셨어요? 저 일단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전적 이야기인데 정말 재미있는 소설 같아요. 그리고 묘사나 이런 게 너무 뭐랄까 내가 옆에 있는 것 같아요. 같이 그녀와 같이 고민하고 이런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그녀의 중독 이야기를 보면 저는 되게 재밌는 게 내가 굳이 알코올릭이 아니더라도 이게 게임이든 뭐가 됐든 어떤 하나의 그 중독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되게 같이 몰입해서 읽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네. 왜 내가 중독의 길로 접어들었는지 금단은 어떤지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내가 막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욕망과 이 정신을 차려야 이 사이에서 막 갈등하면서 스스로 막 하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너무 현실적인 거예요. 막 그럴 때 드는 막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부터 시작해서 이런 게 굉장히 현실적이고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아까 그 술로 따지자면 저는 어렸을 때 술 되게 많이 마셨어요. 왜 저희가 처음에 학교 갈 때는 왜 100일 동안 술을 매일 마셨다 이런 게 너무 무용담 같은 네네. 세대인 거예요. 저희 때는 뭐 1년 동안 하루도 안 빼먹고 마셨다. 그리고 뭐 몇 천을 마셨다 막 이런. 정말 야만의 시대였네요. 그랬죠. 그리고 그때도 제가 되게 술을 많이 마시는 편이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중독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술을 좋아하는 것과 중독은 정말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저는 별 이 책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1일 동안 술을 마셨다고요? 아니 근데 이런 거죠. 술을 마시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독이에요. 그렇죠. 가장 이제 본질적으로 중독이 뭔가 그러면 우리가 정말 술자리에 많이 노출되잖아요. 그런데 술을 마시기 위해서 술자리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술자리에 가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독과 아닌 것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술을 안 마셔도 술 마신 것처럼 놀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주변 애들이 술을 마시니까 그냥 같이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혼술을 절대 안 하고. 근데 여기 이제 중독은 뭐냐면 오히려 주객이 전도된 거죠. 그렇군요. 이 책에 보면 그런 장면도 나오잖아요. 술을 취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막 몸도 좀 피곤하고 이렇게 움직이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다시 술로 이걸 극복한다. 이게 이제 정확히 어떤 중독의 상황을 보여주는 작가 본인의 얘기였는데 그런 게 너무 인상 깊더라고요. 왜 우리도 해장술 문화가 그렇죠. 있잖아요. 해장술. 네,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술이 아니라고 해도 음. 게임 같은 것도 대부분 비슷하죠. 약간 뭔가 이걸 어제 밤새 해가지고 너무 피곤하잖아요. 이거 하면 기분이 또 업이 되니까 잠깐 한 게임 하고 시작할까. 제가 아까 쇼핑도 똑같은 거거든요. 네. 이게 뭐 온 거를 사실 다 열어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쓰지도 못한 상황인데 일단 그 내가 뭔가 샀고 그걸 받아보는 행위 자체가 너무 즐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주객이 전도된 거죠. 그 물건을 사실 구매하는 게 아니라 모든 내가 돈을 쓰는 것 자체가 너무 그쵸. 즐거운 일인 거니까. 그리고 이제 책 사보는 분들도 거의 보면 자기가 산책 중에 읽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책을 보통은 지가 산 걸 읽고 다른 책을 사야 되는데 안 그러죠. 이미 샀는데 안 본 책은 이쪽에 한쪽에 자기만이 알 수 있는 그 표시 돼가지고 이렇게 꽂혀져 있고 약간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 책에 보면 이제 자기가 알코올에 중독된 이제 연원을 쭉 따져가기 위해서 이제 아버지와의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 아버지가 이제 정신분석가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자기를 너무 정밀하게 분석해서 객관화시켜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이게 예를 들어 술을 마셔서 내가 취한 상태가 되면 사실 그런 아버지의 현미경이나 돋보기가 나를 정확히 관찰할 수 없게 되니까 이제 그런 방어 본능도 저는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도 흥미로웠고 나중에 이제 그 치료 센터에 이제 네. 들어가서 결국에는 이제 극복을 해내잖아요. 너무 아쉬운 건 그 한참 지난 이후에 이 사람이 또 어떤 삶을 살아갈지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왜냐하면 이게 알코올 중독을 주제로 다루고 있긴 하지만 아까 황주부님 말씀처럼 워낙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 이후의 삶을 어떤 식으로 또 그려내면 흥미롭게 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쉽게도 이 저자는 43세의 나이에 폐암으로 네, 세상을 맞아요. 떠났어요. 술 많이 먹어가지고. 그거랑 패한 아니 이거 뭐 어떻게든 좀 관련이 있는 거 아닐까요? 네. 뭐 연관성이 뭐 없다고 보기도 어렵겠지만 뭐 그 돌아가신 건 이제 이후 얘기니까 책에 그런 얘기가 나오진 않아요. 책은 굉장히 이 희망적이고 낙관적으로 끝나죠. 네. 43살이면 정말 재밌게 살다가 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이 책에서 이 책을 이제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지만 독자들이 이 책에서 얻을 수 있는 건 그런 거죠. 보통 이제 요즘에 SNS에 글쓰기 많이 하는데 그 뭔가 휘몰아치는 그런 약간 약 빨고 글 쓰는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몰입감이 있는 네. 그런 글을 굉장히 잘 써요. 이분 이름이 캐럴라인 넵인데 거의 넵구라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한국에서는 이제 황석영 씨를 황구라라고 부르는데 거의 이 사람 넵구라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상당히 필력이 뛰어나고 필력이 그냥 뛰어난 게 아니라 의식의 흐름대로 얘기를 굉장히 잘합니다. 되게 트렌디한 글쓰기 요즘에 잘 먹히는. 그래서 내가 좀 약간 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싶다. 이 책을 그럼 교재 삼아서 좀 글쓰기 연습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 약간 네.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네. 자, 저는 주제책으로 드링킹 그 치명적 유혹 가져왔고요. 이어서 황주부님 얘기 들어볼까요? 어떤 네. 책 가져오셨어요? 저는 익명의 독서 중독자들이라는 책을 가져왔어요. 이 책 읽는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던 웹툰이죠. 제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중독되고 싶다라는 주제가 딱 띄워졌을 때 이 책을 바갈라디님이 하겠다. 그건 너무 상투적이잖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렇죠. 이런 딱 단 그랬었죠. 하나의 심플한 이유를 가지고 책을 선택했는데요. 이 책은 이창현 작가가 글을 쓰고 유희 작가가 그림을 그렸어요. 이 두 분이 팀플레이로 책을 여러 권 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익명의 독서 중독자들은 이제 연재되는 웹툰을 묶어서 몇 개의 새로운 작품을 끼워 넣어서 만든 책인데요. 참 재밌는 게 제가 인터넷에 이 책을 검색을 해보니까 블로그에 되게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에 찍어서 뭔가 올리기에도 괜찮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책으로 또 한편으로 소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이 책 재밌으셨어요? 알라딘님 좀 궁금해요. 아니 뭐 저야 일단 몇몇 에피소드들 뭐 몇몇은 아니고요. 사실 거의 모든 에피소드들을 공감하면서 읽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책에서 나오는 그 몇몇 유머의 장면들은 네. 책을 많이 읽거나 혹은 그 책에 관련된 상황들을 잘 모르면 네. 못 듣고 넘어가는 장면들이 그렇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알면 너무나 빵 터지는 장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이 책은 진입 장벽이 좀 있는 거예요. 왜 웃긴지를 모를 수 있어요. 특히 뭐 여기서 실제로 출판사 이름이 나오기도 하지만 까치 출판사의 표지에 표지.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든지 이런 네. 거는 그 출판사 표지를 그간 봐왔던 사람과 그렇죠. 그 출판사 표지에 대한 세간의 평가 뭐 이런 것들 알아야 이제 웃고 넘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모르면 그 장면이 왜 이렇게 크게 인상적으로 나오는지가 사실 공감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 책의 주인공은 독서 중독자가 아니지만 네.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실제로 독서 중독자여야만 하는 것이긴 하죠. 저는 네. 약간 이 책을 보고 제가 독서 중독자가 아니라는 거를 확신했는데 나도 비슷해. 약간 이런 대목 나옵니다. 일반인과 음. 독서 중독자의 뭐 이게 만화 속에 이제 캐릭터 네. 물어봐요. 네. 자네 일반인과 독서 중독자의 차이가 뭔지 아나? 이렇게 물어봐요. 정답이 뭐냐면 독서 중독자들은 완독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 그냥 읽는 거야.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약간 독서 중독자라는 어쨌든 웹툰 제목으로 이게 소개되긴 했지만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자신을 활자 중독이다. 저는 활자 중독이긴 한데 독서 중독자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그래요?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 만화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세상 이 만화가 재밌긴 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바갈라디님이 방금 말씀하신 네. 그 책을 오랜 기간 봐왔기 때문에 그 동안에 이제 좀 공감이 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만화보단 더 재밌는 만화들이 많지 않은가. 굳이 이걸 봐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모르겠어요. 이 심리가 내가 독서 중독자라는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심리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인지 뭐 약간 그런 생각. 근데 어쨌든 그런 점은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은 사실 뭐 제가 일본 책도 얘기를 여러 번 했지만 일본은 정말 5만 가지의 주제에 한 뎁스 더 이렇게 가지치고 들어가서 되게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책에 대한 뭔가 얘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만화로 뭔가 이거
이런 포인트를 공감할 수 있을 정도의 매니아들이 소비할 수 있을 만한 컨텐츠가 없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성의 있게 잘 쓴. 저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약간 이제 책을 소개하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로 생각보다 사람들이 책에 대한 니즈는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어떤 책을 어떤 방식으로 접해야 될지 어떻게 계열별로 읽어나가야 될지 그다음에 좋은 책을 고를 때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보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친절한 안내자가 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이고 누구나 들으면 납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저자가 있고 번역자가 있어. 근데 저자 설명보다 번역자가 더 설명이 길잖아? 제껴. 바로 이렇게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출판사 명이 저자 이름보다 커. 그건 용서할 수 없지. 막 이런 들으면 그렇지. 인데 평소에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 되게 재밌었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이 책의 뒷표지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B급 감성 사이로 고고히 흐르는 지적 인문주의 대향연. 이게 이제 이 책을 소개하는 건데 이 책에 나오는 굉장히 수많은 도서 목록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체킹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읽었지? 뭘 안 읽었지? 근데 안 읽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 난 아직 독서 중독자라고 말할 수 없나 봐.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런 책들을 사람들이 정말 다 읽는단 말이야. 독서 중독자들은. 그런 부분 좀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조금 전에 지적 인문주의 대향연이라고 네. 하셨듯이 네. 이 책에 등장하는 그 독서 중독자들 모임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인문사회 분야 독서의 매니아들이에요. 네. 소설은 많이 안 나오고 맞아요. 소설 중에서도 뭐 이렇게 굉장히 고전 같은 작품들만 종종 나오고 이제 철학서들, 역사서들이 많이 네. 나오는데 중간에 보면 그런 철학서 제목을 글로 써주지 않고요. 표지만 대충 비슷하게 그려놔요. 그리고 이쯤은 다 읽었던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제 그 표지를 보고 무슨 책인지 알아보느냐 모르느냐. 여기서 이제 웃음 포인트가 갈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잘 모르겠으면 이제 사진을 찍어서 확대해서 제목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양서와 그렇지 않은 책을 고르는 한 가지 기준이 있는데 아까 방금 얘기하셨던 네. 그런 부분 더해서 네. 그 표지의 띠지가 표지 전체의 면적의 절반 넘어가는 책은 전 절대 안 읽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법칙을 깬 유일한 책이 한 권 있었는데 뭐예요? 그 작년에 이제 소개했던 조던 피터슨의 12가지.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그 양반이 워낙 사고를 많이 쳐서 이게 그걸 하다 보니까 이게 좀 했는데 보통 이 띠지가 책 면적의 절반을 넘어가면 그거는 마케팅으로 약간 승부 보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보통 별로 재미없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익명의 독서 중독자들은 띠지가 아예 없네요. 네, 띠지가 없어요. 여기서 그리고 굉장히 저는 재밌었던 부분이 도서관에 대한 거였어요. 네. 거기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대출한 책으로 얻은 지식은 반납과 동시에 사라진다. 그렇죠. 그러므로 책은 무조건 사서 읽는다. 바로 그겁니다. 대단한 대사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대사들 접하는 순간 어머 정말 그리고 저는 진짜 제가 이제 모든 책을 다 살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네네, 책값이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일단 도서관에서 빌릴 수 있는 책은 빌려요. 그래서 읽고 난 다음에 이 책은 소장각이야. 이러면 그 책을 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도서관에서 대출한 걸로 끝내는데 책을 읽다 보면 도서관 책에 밑줄을 치신 분들이 네.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저도 밑줄에 대한 욕망 때문에 사실은 책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책을 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뭔가 책을 샀을 때 내가 거기다 밑줄을 치고 포스트잇을 붙이고 뭔가 메모를 하고 저는 그러면서 책을 보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책을 사는데 그게 딱 되어 있어. 정말 이럴 때 그 난감함이란. 저는 밑줄을 차라리 빌린 책에 밑줄을 쳤지 제 책에 밑줄을 못 치겠던데. 무슨 얘기인가요, 이거? 아니 저는 약간 생각해보니까 강박이 여러 가지 소개되는데 저는 제가 산 책에 밑줄 그은 적 한 번도 없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밑줄 그으면 뭔가 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표시에 밑줄의 의미가 그거잖아요. 네. 이거 내가 지금 기억할 수 없으니 밑줄 쳐놓고 나중에 기억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밑줄 안 칩니다. 어떻게든 기억하려고 애를 쓰죠. 이 책에서 또 기억 남았던 구절 중에 하나가 도서관 하니까 생각나는데 도서관이 근처에 없으면 이사를 가. 그렇지. 거긴 사람 살 곳이 아니야. 거긴 사람 살 곳이 아니야.
네. 바갈라디님이 오늘 지금 이 얘기하는데 굉장히 이제 너무. 행복해하고 지금 완전 힐링 타임인데요. 지금. 그렇죠. 왜냐면 이건 뭐 거의 제가 그 멤버 중에 한 명인 것처럼 읽을 수 있는 책이라서 그리고 이 독서 중독자들 그 분들이 이 뭐 생업이 뭔지 이런 게 전혀 나오질 않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도대체 뭘로 먹고 사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책을 너무 많이 읽으신 분들인데 이 또 시니컬한 태도들이 기본적으로 그쵸.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저랑도 비슷하고 잘 어울리는 그 인문사의 책 좋아하시는 분들하고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만나면 기분이 나쁘고요. 그러니까 이 만화책 바갈라디님이 아니라 이 만화책에 나온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간접 흡연하듯이 우리가 관객의 입장으로 이 사람들이 뭔가 얽히는 에피소드들을 보는 그 정도 용도로는 정말 좋은 책이 아닌가. 그러면 이 세대가 뭐 저랑 비슷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앞에 이제 강유원 그렇죠. 철학자의 이제 네네. 글로 시작하죠. 글로 시작을 하는데 이제 그런 이제 분들이 온라인에서 활약하고 그런 사이트에서 책과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나누고 했던 그 시기가 있잖아요. 2000년대 그렇죠, 중후반. 아마 그때를 20대, 30대 때 겪으셨던 분들일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나오는 책들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제가 것들도 이 책을 선택한 거예요. 너무 상투적일까봐. 근데 저는 마지막까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보통 중독자들은 이런 만화를 그릴 시간에 책을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정말 이 사람들은 정말 공익적인 마음이 좋은 사람들이 아닌가. 허를 찌르는 분석인데. 네, 황주부님께서는 오늘 중독되고 싶다의 주제책으로 익명의 독서 중독자들 가져오셨습니다. 자, 이제 또 한 권 남았는데 김느낌님의 픽 어떤 책일지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저는 개인주의 신화라는 책입니다. 이 사회학 책이죠? 그렇죠. 개인주의 신화. 그러니까 중독되고 싶다인데 사실 이제 이 책은 저는 잘 몰랐던 책이고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이런 얘기 누군가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책을 검색하다가 나온 책이 이 책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평소 했던 생각과 결이 맞는 책이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죠? 중독되고 싶다라는 주제에 맞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중독은 이제 개인주의 중독이에요. 개인주의 중독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그런 책이 있지 않을까 해서 검색을 해보다가 나온 책이 이제 이 책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많이 팔린 책은 전혀 아니고요. 네네. 예, 그래서 뭐 근데 의외로 이제 얻어 걸린 게 일단 이 책은 장점이 이제 쉽게 맞아요. 읽히고 그리고 막 서문부터 거의 뭐 끝장까지 그냥 한 줄로 딱 이해하기 쉽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요즘에 개인주의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좀 사건들이 있어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또 봉준호 감독의 새 영화가 개봉을 했잖아요. 그 영화도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약간 개인주의하고 이렇게 뭔가 좀 연결이 돼 있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 책을 고르게 됐고요. 책 내용은 그 개인주의가 사실 이제 현대 사람들한테는 어떤 자본주의처럼 굉장히 좋은 것, 실현되어야 할 것, 뭐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꼭 그렇진 않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특히 한국에서 더 다르게 읽히는 맥락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이야말로 개인주의를 이기주의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폄훼하고 그렇죠. 인정해오지 않았던 예. 공동체 중심의 그것도 대부분 가족 공동체지만 네. 이런 사회였다가 이게 요즘에는 굉장히 갑자기. 극단적으로 이제 돌아서가지고 그런 개인주의를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용서를 하지 않죠. 그렇죠. 예. 이게 굉장히 놀라운 반전이죠. 네. 이라서 고르신 거 보고 이게 미국 영미권 사람의 책이지만 한국에서도 정말 재미나게 읽힐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느 포지션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좀 생각하게 되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원래 한국은 개인주의가 되게 핍박받고 되게 폄훼되었다가 최근에 아주 급격한 반전이 일어났는데 저는 이 반전을 되게 좀 저건 좀 아니지 않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 입장인데 이게 사회 전체적인 조망을 하면 아직 반전이 다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충분히 확산되지 않았음에도 제 주변에 약간 그런 사례들이 많아서 제가 저건 좀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인지
그래서 이제 약간 사실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이제 좀 문제 삼는 부분은 뭐냐면 개인주의를 얘기할 때 보통 이제 능력주의 그리고 이제 어떤 노력한 대로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이게 자본주의랑 네네. 굉장히 쉽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이런 논리가 엄청 강력하기 때문에 되게 그냥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을 덜해서 가난한 걸로 그냥 치부되기 쉬운데 사실 이제 사회적 구조를 따져봤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사람이 개인주의 그러니까 개인적인 노력만으로 어떤 성공한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의 어떤 공동의 자산을 그 사람이 그렇죠. 끌어다 쓸 수 있는 약간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 이런 맥락들이 싸그리 되게 무시되고 그러니까 최근에 또 제가 이제 좀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게 이제 얼마 전에 홍상수 감독이 네네. 이제 이혼 신청을 했는데 네. 반려됐어요. 네. 기각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굉장히 전통적인 되게 주제거든요. 그렇죠. 네. 네. 국가가 뭔데 내가 이혼을 하겠다는데 음. 그리고 이 결혼이라는 거는 두 사람의 합의로서 맺어진 것이지 이 얘기는 뭐냐면 일방에서 안 하겠다라고 하면 풀어줘야 된다는 거지.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법원이 나서서 그래서 실제로 저 페이스북 이제 친구들 중에 이 개인주의자들은 엄청 붕괴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이제 홍상수 감독은 남자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 사람과 이혼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와이프는 이제 여자분이고, 네. 근데 한국에서는 특히 이 남성과 여성의 이 트랙이 기혼자 트랙이 완전히 분리돼 있었다는 거죠. 그 시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실. 그래서 사실 여자인데 기혼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직업적인 커리어를 거의 포기하는 그런 선택인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두 사람이 결혼 생활을 영위하다가 남자가 만약에 혼자 헤어지고 싶다 헤어지게 되면 여자는 그냥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실체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맥락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개인주의에 대한 공격과 핍박으로 볼 수 있냐 볼 수 없다는 게 저의 결론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개인주의에 대한 공격과 어떤 핍박으로 환원하는 그런 개인주의자들의 얘기들에 대해서 이거는 좀 깊게 얘기를 좀 토론을 해볼 만한 주제인 것 같다라는 문제의식이 있어가지고 일단 이 책을 골랐고요. 이 책에서는 뭐 좀 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관련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뭐 미국의 어떤 복음주의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거기는 이제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만큼 이제 개인주의가 강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다 개인적인 평가, 경쟁 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개인의 노력이 좀 잘한 사람은 그만큼의 대가를 받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로 정착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도 결국 저랑 이제 제가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과연 개인의 노력만으로 가능한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런 개인주의의 신화를 좀 파헤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좀 고민들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책을 매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가 우리는 왜 개인이 아닌가잖아요. 이게 뭐 이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결론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개인주의를 지향하는 어떤 정치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이 뭐 현실적인 여러 가지 필요나 긍정적인 효과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겠지만 본질적으로 그럴 수 없다라는 전제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뭐 그 부분에는 의견 동의를 해요. 근데 이제 뭐 이거 굉장히 이제 세부적인 사례들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다양한 이제 장면들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한국 같은 경우를 보면 그 지금의 이제 20대 30대 1인 가구들 아마 제 주변을 제 경험으로만 통계 자료는 없지만 보면 이런 분들이 그 공동체의 문제 이런 것들에 훨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한편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것도 공동체의 결이 굉장히 다르겠지만 이게 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딱 정리해가지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저는 아까 이제 느낌님이 말씀하신 우리나라의 상황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주의가 우리에게 진짜 개인주의가 있나? 여전히 퀘스천이고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과도한 그리고 굉장히 공격적인 개인주의가 있는 것도 또 현실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네네.
근데 저는 사실은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앞에 전제가 제대로 성립이 조금 더 돼야 되는 부분이 저는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로운 개인만이 연대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우리가 이제 공동체 그러면 연대이고 개인주의 그러면 이제 혼자로서의 자유로운 삶이잖아요. 근데 정말 내가 홀로 자유로운 삶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연대가 평등하고 이 안에서 뭔가 생산적이고 공격적이지 않고도 서로 퍼블릭한 공간에서 함께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게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되게 막 이 공동체는 되게 폭력적이고 이 어떤 하나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문제를 오히려 이제 개인주의 자체가 어떻다? 이게 뭐가 문제다가 아니라 개인주의도 제대로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도 제대로라는 측면에서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까 그 홍상수 감독 사례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만 또 바라볼 수 있는 문제인가에는 전 좀 사실은 좀 의문이 들어요. 물론 한국 사회에서 저도 여성이고 기혼자로서 이 이혼이라는 상황 속에서 여성이 굉장히 많은 몫을 더 감당해야 돼요. 네네. 경제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렇지만 결혼이라는 것의 전제 자체가 우리가 조선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결혼의 전제 자체가 이미 다르고 그리고 실제로 같이 살 때도 예를 들어서 지금 이혼이 안 되는 게 유책주의잖아요. 그렇죠. 유책주의잖아요. 유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가 제기한 손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근데 현실적으로 파탄이 된 거를 붙잡고 사는 것이 과연 보호하는 것인가? 저는 좀 그 부분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양육비라든가 현실적인 문제에서 정확하게 위자료의 부분이든 어떤 부분이든 이 부분을 제대로 해결한다면 오히려 파탄지로 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위자료라는 이 위자료는 이제 정신적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걸 이제 위로하는 말하자면 돈이죠. 한국에서 사람을 죽였을 때 위자료가 한 1억에서 1억 2천 정도 나옵니다. 그래요? 이혼을 했을 때는 많으면 뭐 4,500, 5천, 보통은 3천 정도 나와요. 그러면 50대, 60대 여성이 이혼을 하고 갑자기 3천만 원 받고 좀 없어지는 거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생의 모든 기반이. 이건 되게 불합리하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오히려. 보완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혼을 해도 위자료를 많이 주고 싶어도 사람 죽이고 위자료 주는 것보다 많이 줄 수 없을 거잖아요. 위자료와 재산 분할과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게 결국은 가부장적 사회 구조 안에서 네네. 재산의 형성이든 어떤 부분은 다 남성 중심적으로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사실 뭐냐면 여성과 남성이 함께 기여한 거잖아요. 가사 노동이라는 것을 당연히 금액으로 산정해야 하고 사실 그런 시스템이 보완이 돼야 되는 문제를 어떻게 보면 여성이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현실적으로 그런 권력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이혼이 안 된다라고 보는 것은 저는 해법을 찾아가는데 조금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황주부님 말씀에 동의하고 다만 이제 제가 좀 문제 삼는 건 뭐냐면 지금 이건 되게 불합리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해답을 찾아보자라는 얘기가 나오면 저는 환영해요. 네. 근데 이게 이건 개인주의에 대한 공격이고 이건 유책주의 잘못된 거 파탄주의로 당연히 가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개인주의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고 제가 보는 게 뭐냐면 개인주의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양태 중에 하나가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사람이라는 게 관계를 맺으면서 자기한테 사슬이라는 게 이렇게 저는 매여 있다고 보거든요. 무형의 사슬이. 개인주의자는 이걸 딱 끊어내면서 난 나야 라고 하죠. 그럼 네가 그러면 그냥 하늘에서 떨어져서 네가 됐냐.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요즘에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민감한 주제예요. 사실 저는 그 부모님이 결혼을 할 때 부모님이 뭐 이런저런 입김을 행사하는 게 굉장히 불쾌하고 싫어서 나는 내 맘대로 결혼을 하고 그리고 나는 며느리로서의 뭔가 이런 것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여자분들이 많아지고 이제 그거는 당연한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국의 어떤 가부장적인 문화가 그만큼 억압적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정도가 있다는 거지.
이거를 그냥 나는 나이고 내가 계약 관계인 결혼 관계를 했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 라고 하고 모든 걸 다 끊어내는 이런 거는 저는 되게 좀 무책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맥락이라는 네. 것이 있는 것인데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반작용적인 측면이 있죠. 그런 맥락은 분명히 있을 거고 저는 이제 그 개인주의 하면 늘 떠오르는 말이 반대인 연대 책임이란 말이에요. 이거 뭐 90년대 학교를 다니시거나 뭐 최근까지도 군대 생활을 해보신 그렇죠. 분들은 대부분 그 이런 거죠. 한국 사회에서 책임은 무조건 같이 지는 사회예요. 한국 사회. IMF 때도 경험했지만. 그렇죠. 근데 잘 됐을 때는 그게 그냥 개인의 몫으로만 특정 개인의 몫으로만 간다는 거죠. 그게 혼자 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닌데 그 이런 사회적 경험, 역사적 경험도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은 내가 아주 작은 성취라도 내 걸 내가 뭘 했잖아요. 그거를 누가 나누거나 아니면 그게 피해받거나 이렇게 침해당하는 게 너무나 싫은 거예요. 맞아요. 그게 뭐 크든 적든. 예, 예. 이제 이런 마음 상태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개인주의의 강화, 강조가 뭐 이런 맥락이 크지 않은가 싶어요. 그리고 뭐 이제 사슬 말씀하신 것도 너무 공감되는데 저를 비롯해서 제 주변에 이제 비혼인 친구들과 얘기를 해보면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삶에 남은 유일한 변수는 부모의 건강이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한국 사회 구조상 이거 사회가 해결을 못할 게 너무 분명해.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이제 내 삶에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유일한 변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수가 제거된다면 나는 훨씬 편하겠죠. 예를 들면 뭐 직장에 매이는 것도 훨씬 줄어들 수 있고 뭐 한국 사회도 이제는 뭐 자기 한 몫을 산다고 생각하면 프리터로서 살아간다든 이런 꿈을 꿀 수도 있는데 이제 이 언제 생길지 모르는 이 변수 이것 때문에 본인이 뭔가를 지금 여전히 그러니까 1인 가구로서 비혼자로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개인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이제 이거는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개인주의를 하고 싶으면 이거를 스무스하게 끊어내고 갈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는 방향인 것 같고 네. 이걸 그냥 무턱대고 끊어버리면 그냥 부모님만 그냥 세대는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그 예전에 제가 통계 찾았던 거 중에 되게 재밌는 자료 있어요. 그 2017년인가 신한은행 보고서에 나온 건데 부모가 자식들 결혼할 때 집 같은 거 해주잖아요. 네. 그거 하느라 자기 노후 자금을 헐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전체 절반 넘고 이 헌 게 내 노후에 심대한 타격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7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어쨌든 부모 할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자식이 동의하건 안 하건 네. 보통 자식은 이제 그렇게 준다고 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나는 안 받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 별로 없어요. 물론 있긴 있죠.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긴 한데 왜냐하면 간섭 받는 게 싫으니까. 근데 뭐 어쨌든 이제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사슬을 그냥 뭔가 대책 없이 싹둑 잘라버리면 부모님만 그냥 세댄다. 이제 얘기를 듣고 보니까 조금 맥락이 이해가 돼요. 처음에는 너무 약간 뾰족한 얘기처럼 느껴져서 사실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자유라는 것이 편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개인의 자유를 쟁취하거나 혹은 내 자유를 행사하며 살기 위해서 내가 져야 되는 책임의 몫은 엄청난 건데 사실 지금의 개인주의에는 그 책임의 몫이 가로 없어요. 열고 실제로 그걸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게 이제 개인, 내 삶, 내 부모에 대한 책임만이 아니라 나의 선택은 사실 사회적 결정이라는 책임도 있잖아요. 그렇죠. 더더구나 이제 요즘 시대에는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생략됐을 때 그 개인주의는 사실 유진 바머처럼 되게 위험한 그렇죠. 그런 게 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맥락이 있는 것 네. 같아요. 우리가 이제 앞서 얘기했던 개인주의를 표방하는 한국 사회의 많은 개인. 사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그런 이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사람인데, 뭐 솔직하게 얘기하면 경제적 자립이 된 사람들이에요. 아주 거칠게 얘기하면.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20대 청년 상황들을 보면 이분들은 애초에 지금 개인으로 사회에 진입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게
이걸 얘기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표방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경제적인 기반이 어느 정도 스스로 해결이 되는 상태에 와 있어야 사실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앞서 이제 굉장히 큰 부와만 비교를 했지만 이건 역시 생각해 보면 많은 사회적 기반과 지원 속에서 벌어진 일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밑에 세대로 갈수록 그게 줄어드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제 연대라는 걸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해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해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0% 0%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화제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해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해 아 오늘 저희 주제책 시간 또 예상외로 마지막 책에서 굉장히 뜨거워졌는데 뜨거운 토론이. 역시 김느낌님 이 문제적 책들 오늘 네, 또 가져오셨네요. 네, 피터 칼레로의 개인주의 신화. 네. 네, 저희 오늘 책사이다 39회는 중독되고 싶다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주제책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저는 드링킹 그 치명적 유혹, 그리고 황주부님께서는 익명의 독서 중독자들, 김느낌님께서는 개인주의 신화, 이렇게 세 권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청취병 어디에든 편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잘 새겨듣고 또 다음 방송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방송 때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